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진행을 맡은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이박채 법률센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코로나가 벌써 한 1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집회에 대한 이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집회들을 제한하는 것 혹은 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나가봤었죠. 진짜요? 언제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선배님들이 이제 이번에 무슨 문화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문화제인 줄 알고 면바지에다가 구두를 신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 서울대까지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깃발을 들고, 제가 지금 덩치가 큰 편이라 깃발을 쥐어주고 이게 무슨 문화제냐. 저는 잘 이해가 좀 부족했었어요. 집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민주화의 역사가 좀 있잖아요. 네. 민주화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민주화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헌법 제21조 그리고 각 항에서는 이제 집회와 정치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정치적 집회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잖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거를 할지 말지, 이것이 타당한지 말지를 허락받는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계 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를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좀 있긴 한데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허가제인데 어떻게 이런 금지하는 듯한 그런 행정작용이 발생한 건가요? 현행법상 집회는 집시법에서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에 보시면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경우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집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 내용을 보았을 때 공공의 질서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폭력 시위가 될 것이 자명한 경우, 그럴 여유는 없겠지만 무장 파티장들이 들어왔다든가, 또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한 법률인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감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 예방이 필요한다거나 그 방역 조치가 필요한다고 할 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된 규정을 들어서 집회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헌법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있고 그 아래 집회 시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집시법을 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 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집회 시위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도 나는 해야겠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집회 시에 관련된 그런 행정 조치 등에 따르면은 서울시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관련된 법에 따른 명령이었는데, 요거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었다라고 한다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이라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빨간불이 간다 라는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회든 간에 어떤 사유를 가리지 않고서 집회에 관련해서 불을 지른다거나 폭행을 한다던가 혹은 경찰관, 정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폭행한다 이런다고 한다면은 폭행, 상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하대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감염병 예방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받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최근에는 그 집회를 많이들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금지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금지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일부 허가가 된 경우도 있었고 전면 허가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집회에 대한 금지 가부를 다퉜던 사례와 지금 최근에 와서 사례들은 봤을 때는 약간씩 기조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제한을 둔 형태로 허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한다던가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참가 차량 대수를 제한한다던가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사이의 거리라든가 인원 제한 이런 부분을 둬서
제한이 있는 형태로 소규모의 집회 등을 허용하는 형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행 법원의 그런 판단의 기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면 금지도 아니고 합리적인 그 어느 적정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한하는 선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회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는 수만 명, 뭐 수십만 명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모여야지 집회의 그런 목적성이 달성이 되잖아요. 9대의 차량만이 출동하는 집회를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목적,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니 좀 허울 좋은 허가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은 집회라는 거는 그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있잖아요. 어떤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면 그 결정을 내린 주무관청에 한다든지, 뭐 집회를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 텐데,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하다든지 뭐 지나가면 그만인데 효과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없는 방향이 된다면은 허가는 허가이되 허가이지 않은 허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집회 참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이 더 확산되었을 경우에 그 참가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혹시 시행된 건 아니죠? 구상권이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민사 문제예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뭐 헌법적 가치라든가 행정적인 제한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어겼을 경우에 나타나는 뭐 형사법적 처벌,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제한을 걸었고 제한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국가가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구되는 비용의 범위가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뭐 치료비 정도 청구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료비, 방역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관련자들이 이제 자가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지급되는 생활비까지도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엄청난데요. 이게 꽤 범위가 넓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수억 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별 민사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로 어떻게 딱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던가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좀 일관된 지침이라던가 이런 걸 내릴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듣기로는 조금, 물론 부상을 당하시는 분은 본인이 그런 감염병의 확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시는 거지만, 소극적인 참가였음에 불과한 사람이 주동했던 사람이랑 똑같은 액수를 혹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뭐 또는 범위라도 왜 저희 집에 가는 동안에 같은 버스에 탔던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까지 된다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괜히 우려스럽긴 하네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구상권 문제에 관련돼서 앞으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천상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서 소송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놀러 갔던 분들이 제주도 관련된 분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를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다던가, 이럴 때 청구의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넓고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다 어려워요. 만약 들어 2억을 청구했다고 쳤는데 그 안에서 1억 정도는 뭐 전파당한 뭐 5명에 대한 청구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진짜 이분에게서 전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입증이 문제일 테고, 집회나 이런 데 참가를 했는데 그 명단을 쓰지 않습니까? 명단을 쓰지 않은 거에 협조하지 않고 관리 감독 행위에 거부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 관리 감독 행위에 거부한 행위만으로 과연 이 모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리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청구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일평균 100명 이상씩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특정인의 행위로 모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청구해서 그거를 다 받아내기라는 거는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을 해주신다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이제 민주화 시대를 지탱해온 집회 자유 또한 쟁점이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제한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 법원이 향하고 있는 결론은 결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과정에 진통 과정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 그리고 혹은 사회 기조에 따라서 구상권이라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침이라던가 그런 제한을 어겨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